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을 보면 겉으로는 하나의 거대한 회사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수십 개의 계열사들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복잡한 구조의 설계도를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도대체 왜 한국의 대기업들은 이렇게나 복잡한 소유 구조를 갖게 된 걸까요? 단순히 회사가 커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 복잡함 뒤에 어떤 특별한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요? 실제로 이런 대기업 집단을 마주하다 보면 단일한 조직이 아니라 그 자체의 논리로 움직이는 하나의 경제 생태계를 상대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이 복잡함이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의도적인 설계의 청사진을 한 단계씩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이 구조가 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 핵심이 뭔지 한번 파헤쳐보죠. 이 모든 복잡한 구조를 단 하나의 원칙으로 꿰뚫을 수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최소의 지분으로 최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스템. 이것이야말로 한국 대기업 지배구조의 본질을 이해하는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도를 한번 보시죠. 총수 일가가 가진 지분은 놀랍게도 5% 남짓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지분으로 그룹의 최정점에 있는 핵심 지주회사를 장악하고요. 그 지주회사가 다시 힘있는 자회사들을, 그리고 그 자회사들이 또 나머지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피라미드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맨 꼭대기에 아주 작은 힘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룹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지배력으로 증폭되는 거죠.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아니 근데 애초에 왜 이렇게 복잡하고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했던 걸까요? 이 구조는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태어난 걸까요? 그 답은 우리나라의 압축적인 경제발전 과정에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중화학, 자동차, 전자 같은 거대한 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잖아요. 바로 이 믿기지 않는 성장 속도가 이 독특한 지배구조를 만든 첫 번째 배경입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산업이 한꺼번에 팽창하는데 한 기업이 신사업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키워낼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을 쓴 겁니다. 그냥 새로운 계열사를 만들어서 기존 그룹에 착 붙이는 방식. 이건 속도를 위한 어찌 보면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아서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룹 안에서 자금을 서로 돌려 쓰는 일종의 자체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끼리 서로 돈을 빌려주고 지분을 사주면서 지금의 복잡한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시장도 정책도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서는 빠르고 과감하게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게 중요했거든요. 한 명의 강력한 총수가 그룹 전체를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방식이 당시의 속도 경쟁에서는 엄청난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결국 다시 최소 지분으로 최대 통제력을 확보하는 구조가 필수적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시대의 필요에 따라 탄생한 지배 구조는 시간이 흐르면서 겉모습을 조금씩 바꿔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요, 겉모습은 변했어도 그 핵심 기능과 철학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대기업 지배구조 하면 떠오르던 게 바로 순환출자였죠. A사가 B사를, B사가 C사를, 그리고 C사가 다시 A사의 지분을 갖는 식으로 서로가 서로의 꼬리를 무는 아주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규제가 생기면서 이런 복잡한 고리들은 점차 정리됐고 지금은 지주회사가 맨 위에서 자회사들을 수직으로 지배하는 상대적으로는 좀 더 명료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구조가 순환출자에서 지주회사 체제로 더 투명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한다는 이 근본 철학만큼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방식이 과거보다 더 세련되고 정교해졌을 뿐인 거죠. 자, 이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글로벌 규제가 화두인 오늘날 이 오래된 시스템이 왜 아직도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유지되고 있는 걸까요? 이건 그냥 사라져야 할 과거의 유물은 아닐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구조가 현대에도 지배력과 안정성이라는 너무나 확실한 쓸모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총수의 지배력을 굳건히 해주고 또 어떤 계열사 하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계열사들이 완충장치가 되어서 리스크를 분산시켜주죠. 말하자면 그룹 전체의 안정을 지키는 아주 효과적인 방어 체계로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대기업의 지배 구조는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낡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처럼 불확실한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고도로 정교화된 리스크 관리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외부에 어떤 충격이 와도 그걸 흡수하고 그룹의 생존을 보장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구조라는 뜻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대기업은 과연 하나의 거대한 조직일까요? 아니면 수십 년에 걸쳐 스스로 진화해온 독립적인 경제 생태계일까요? 아마 이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대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